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메가 변리사에서 민법 강의를 하게 될 민법 강사 서석진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첫 수업이니까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짧게 좀 할 건데 일단 제 소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민법 강의는 강의 경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게 민법 강의를 해왔고요. 작년 4월, 2024년 4월에 메가 변리사 측으로부터 변리사 민법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어, 기본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쓸 기본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책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본업도 있기 때문에 뭐 남는 시간은 그 기본서 작업에 계속 몰두를 해서 작년 기억은 거의 책 쓴 기억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책이 2권 나올 건데 일단 1권은 12월에 나왔어요. 작년 12월에 나왔고 민법 총칙 물권이죠. 그 다음에 2권 채권법. 채권법은 거의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한 20% 남았는데 곧 이제 마무리 짓고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기본서 작업했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TMI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제를 더 알려드리면 저는 사실 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공대 출신입니다. 기계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들과 조금 코드가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변리사 시험이 그 이공계 출신 분들이 거의 다 도전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과목들도 물화생지 막 이런 거 있고 그런데 제가 이과 출신이어서요. 아무래도 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완전히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수학 제일 잘했고 물리 이런 거 좋아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잘 궁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전혀 못합니다. 전혀 그건 다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자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이요. 여러분들이 보실 교재 그대로 그 PDF로 지금 전자칠판에 띄워놓은 거거든요. 전자칠판에 띄워서 책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수업할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책 2페이지예요. 2페이지인데 책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요. 책에다가 줄도 미리 좀 쳐왔어요. 설명할 부분.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편하죠. 여러분들 공부하시기에. 음, 그리고 요런 그림들도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에는 없어요. 제가 편집을 좀 해온 건데 그림도 쓰고 할 거예요. 어, 제가 그림을 좀 강의 경력이 한 20년 넘었는데 한 10년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민법 강의를 했다면 나머지 10년 정도는 그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림 민법이라고 제가 제 강의를 그렇게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민법이라고 하는 게 법학 분야가 철저하게 좌뇌의 영역이거든요. 그 문자를 가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박따박 따져 들어가는 그런 분야지 않습니까? 좌뇌. 그렇죠. 좌뇌, 우뇌 이론 아시죠? 근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뇌적 요소죠. 좌뇌의 영역을 에 있는 분야를 좌뇌적 요소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이 우뇌 요소를 가미해서 학습하면 이 뇌가 상호 교류 작용을 일으켜서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그거는 입증된 것이고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딱딱하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도 쓰고 스토리텔링도 하고 하면 약간 이제 법 공부를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효율적입니다. 일단 재미가 있고요. 사실 기억도 되게 오래 가고 이해도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들은 제가 그래서 일러스트 작가하고 막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제가 만들어낸 그 인물들 캐릭터들이에요. 한 50명 정도 있어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 상황을 설명할 때 그런 사람들 등장시켜서 그림을 써서 수업을 하니까 그림 보고 뭐 유치하다. 무슨 법 공부하는데 우리가 초딩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치한 게 아니고요. 엄청 고차원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할 테고 그다음 줄침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줄칠 필요 없어요. 이거는 글밥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서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주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가야 되겠다고 저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줄을 쳐온 거지 이게 반드시 중요하다고 줄을 쳐온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줄을 따라 치시더라도 가볍게 연필로 치시고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시고 1회독, 2회독 하시다 보면은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스스로 아시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 볼펜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에 덧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공부하는 요령들이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제가 듣기로는 변리사 수험생들은 이렇게 수준이 좀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수업을 진행할 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책 옆에 날개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최근 한 15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다 지문 단위로 해체시켜서 OX 문제로 다 실어놨어요. 이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뭐냐면 여기 있거든요. 본문 중에 여기 1번. 여기 내용의 1번이란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건 판례거든요. 여기 있는 2번, 3번. 이쪽 내용하고 관계된 문제 2번, 3번 이렇게 그렇게 매칭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곧바로 풀 거예요. 문제를 바로 막 이렇게 묵혀놨다가 이렇게 쌓아놓았다가 푸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풀어드릴 거예요. 자, 문제를 이론 수업을 하면서 바로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목표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객관식 시험 1차 시험이잖아요. 민법 과목은.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치려고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저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론을 우리가 무슨 학문적으로 민법을 탐구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바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예. 그리고 저게 OX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OX가 탁월하거든요. 객관식 문제의 본질은 OX입니다. 그렇죠? 객관식 문제는 딱 두 종류가 있죠. 크게 나누면.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옳은 거 찾아라. 그러면은 5개 지문 중에 옳은 거 하나에 틀린 게 4개 있고,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틀린 거 하나에 옳은 거 4개 있는 거니까, 결국은 또 요즘은 박스형 문제도 있죠.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해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 봤자 결국은 본질을 딱 보면은 OX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딱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뭐냐? 딱 문장을 딱 받아들였을 때 그 문장의 OX 정오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X 문제로 연습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문제를 바로 푸는 데는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거죠. 공부의 선을 지키는 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더 필요 이상으로 막 궁금해하고 막 따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과생들, 여러분들. 이과 출신도 많죠. 그 이과의 그런 고유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지? 저건 어떻게 되지? 막 그렇게 막 따지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 내용을 보고 막 고민이 생겼는데 문제를 딱 봤어. 올라가서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봤는데 그런 고민거리들은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민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더 이상 깊이 있는 몰두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못 풀겠어. 그러면 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의 공부의 어떤 선을 지키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선을 지키는 그런 어떤 지표가 되고 바로미터가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내용 보고 바로 문제 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론 수업이지만 제 이론 수업을 끝까지 다 완강을 하시면은 사실상 15년치 정도의 문제는 다 풀었다고 봐야 돼요. 다 푸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됐고 강의 진행 방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법학 공부는 수학하고 되게 달라요. 엄청 달라요. 우리 수학하고 법학은 진짜 심하게 다르거든요. 수학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뭔가 진행을 하잖아요. 책도 그렇게 돼 있고. 볼까요? 수학은 우리가 숫자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자연수부터 먼저 배우지 않나요? 자연수? 그럼 정수로 들어가면 양수, 음수, 영 이런 거 배워가지고 정수 배우고 그 다음에 분수도 배우고 그 다음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합쳐가지고 실수 배우고 허수 배우고 합치면 복소수 같은 거 배우고 그 다음 방정식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그 다음에 인수분해 그 다음에 미적분 배우기 전에 극한 개념 배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그래서 수학책 같은 경우는 앞에가 쉬워요. 한 500페이지 있으면 1페이지, 2페이지는 쉽고 뒤로 500페이지 가면 점점 어려워지죠. 근데 법서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법학은요. 그렇지 않고요. 1페이지 딱 시작하면 바로 미적분 튀어나옵니다. 미적분, 확률 통계, 벡터 이런 거 있죠. 이상한 것들 그것들이 막 예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너무 황당해요. 특히 이공계 분들이 공부할 때는요. 너무 책이 이상한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서의 서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1회독을 할 때, 한 바퀴 1회독을 할 때 엄청 고생을 할 거다. 완전 개고생을 할 거다. 예,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는 개념들이 막 나오거든요. 뒤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앞에 막 예로 막 등장을 해요. 네가 이걸 알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막 등장을 해서 예를 서술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꾹 참고 공부하셔야 돼요. 꾹 참고. 그리고 배우는 입장에도 어렵지만 강의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를 들자면 이제 자연수에서 양수, 음수, 아, 음수도 있네? 이걸 막 깨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적분을 막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부분들은 패스를 해야 돼. 그냥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냥 미적분 문제를 그냥 초딩들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거지. 아예 패스하거나 수준 낮춰서 설명하거나. 그러다가 뒤에 가서 진짜 미적분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거 본격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때 배우고 다시 2회독 할 때, 아, 그때 이게 앞에 적혀 있는 게 그 소리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 공부는 회독수가 거듭되면서 실력이 약간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꾹 참고, 여러분들의, 예, 과제는 뭐냐면은 꾹 참고, 몰라도, 못 알아듣겠어도 꾹 참고 끝까지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2회독, 3회독 하시면 이제 점점 더 많이 아시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자료가 한 2개 정도 나와 있을 건데요. 하나는 강의 계획표예요. 제가 150강 정도로 계획해서 1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강의 계획표를 쭉 드렸어요. 페이지 수도 기재해서. 근데 1권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 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2권은 아직 책이 안 나와서 좀 개괄적으로 계획표를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계획표에 따라서 강의를 할 테지만 세상사가 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약간씩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최근 10년간 기출문제 영역, 출제 영역 분석표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건 강의 계획표고 참고하시고 10년간 출제 영역 분석이에요. 제가 정말 10년치 문제들을 하나씩 이렇게 봐가지고 다 하나씩 만든 거예요. 어디서 보고 뺏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칠판을 반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우리 변리사 민법이 출제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민법 총칙, 그다음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도 사실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채총, 채각 이렇게 둘로 나누긴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채권법이에요. 그러니까 총 3파트로 되어 있어요. 총칙, 물권, 채권 이렇게요. 몇 문제 나오느냐? 30%, 30%, 4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딱 문제 받아보시면 1번부터 12번까지 12문제가 민법 총칙 문제예요. 총칙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번부터 24번까지 12문제가 물권법 문제예요. 물권법. 그 다음에 25번부터 나머지 40번까지 문제죠. 16문제가 채권법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순서도 시켜서 칼같이 형식 맞춰서 문제 내고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내고 있고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법도 사실 채권 총론에서 8문제, 딱 16문제를 칼같이 나눠서 강론에서 8문제. 조금씩 어긋날 때가 어쩌다 있는데 거의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게 다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완전히 법 공부 처음 한다고 제가 전제하고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민법은 총 5편으로 돼 있어요. 챕터 5개로 돼 있는 법이에요. 1조부터 1118조로 돼 있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 가장 방대한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5개의 편으로 돼 있어요. 제1편 민법 총칙, 총칙 총괄적인 규칙. 제2편 물권.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편이 채권이에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 관계를 채권 관계라고 해요.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이건 물건에 대한 권리고 이건 사람들 사이의 권리예요. 채권. 그다음 제4편이 친족이에요. 친족. 부모, 자식, 부부 사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제5편이 상속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권리를 가질 수 없거든요. 권리가 아무리 많았어도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저 세상으로 하는 거야. 그 많은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지. 그게 상속인데 이렇게 5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변리사 민법은 이게 전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세 파트. 요 물권과 채권 이 파트를 이거 재산에 관계된 권리라고 재산권이라 하고 이 부분을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법. 그다음 이 친족하고 상속은 재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우리 신분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분법이라고 불렀어요. 신분법. 근데 신분이라는 용어가 좀 약간 봉건적 색채가 있다. 뉘앙스가 안 좋다라고 해서 지금은 가족법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앞글자 하나씩 따서 친상법 이렇게 불러요. 신분법, 친상법, 가족법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총칙은 총괄적인 규칙 이게 총칙이면 이 네 가지가 각칙이겠지. 개별적인 이야기들이겠죠.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원리들 앞에 서술하고 있는 게 총칙이거든요. 근데 이 총칙은 주로 이쪽의 총칙은 아니에요. 주로 재산법의 총칙으로 기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리사 민법은 시험은 여기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얘기했을 거야.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여기서만 1편 총칙 12문제, 그다음 물권에서 12문제, 채권에서 24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민법은 바로 설명드리겠지만 일반법이거든요. 일반적인 법이에요. 특별법도 있어요. 민법하고 관계되어 있는 특별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제가 약칭하고 있는데 줄여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특별법들도 해당하고 관계가 있으면 조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책에도 실려 있고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을 총칙부터 시작을 할 건데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또 새로운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몇 문제 정도 출제되는구나라고 미리 알아두시고 그 정도의 에너지를 써서 적절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하는 민법 총칙의 민법 일반. 민법 총칙은 전부 다 권리 얘기를 하고 있죠. 권리 의무,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 변동 다 권리 공부하는 거야. 민법 공부한다는 건 내내 권리와 의무를 공부하는 거야.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그 전에 민법 일반 이제 들어갈 거예요. 수업 들어갈 건데 몇 문제 나온지 볼까요? 10년 동안 3번 나왔어요. 1번, 2번, 3번. 10년 동안 3번 나왔으니까 지금 1교시에서 하는 이 민법 일반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안 나오는 것들도 잘 해둬야지 나오는 것들을 더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 바꿔서 책으로 가볼게요. 이건 지워버리고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민법 일반이요.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민법이란 무엇이냐? 의의, 이것은 정의, 개념, 뜻 말이죠. 민법이 뭐냐 이거예요. 민법이. 근데 민법이 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십시오. 옆에 텅 비어 있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자체는. 하지만 민법이 뭔지가 시험에 안 나와도 이걸 좀 아셔야지 뒤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민법이란 뭐냐? 밑으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시면은 민법의 뜻을요, 의미를 두 가지 각도로 서술해요.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고요. 또 하나는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인데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죠. 먼저 2번부터 해볼게요.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이 뭐냐? 민법을 형식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간단해요. 그냥 민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률을 민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법률이 국회가 제정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몇 개나 있냐면 제가 봤어요. 법제처 가서 봤는데 3월 5일, 2025년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1676개 법률이 있어요. 엄청 많죠. 법률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많고 많은 법률들은 다 제각각 이름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마다 이름이 있듯이. 근데 이 민법은 민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게 민법이에요. 그게 민법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야. 이 민법은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5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6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제5편으로 되어 있고 1조부터 1118조로 끝나는 제일 방대한 법, 이 모든 법들 중에 제일 양이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이때 만들어져서 이때부터는 민사에 관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요 민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근데 그러면 60년도 1월 1일 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개인과 개인 사이 분쟁이 없었을까요? 다툼이 있었겠죠. 그때는 민법도 없는데 뭐 가지고 재판했느냐? 그때도 민법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때 만들었는데 어떻게 민법이 있지? 그때 민법을 구민법, 옛날 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것을 현행민법이라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민법이라고 하고, 구민법의 정체는 뭐냐? 일본 민법입니다. 일본 민법. 우리 역사가 있죠? 일제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하고 있던 우리 땅에도 자기 나라 민법을 적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되고도 한동안 우리 민법을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민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구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서 우리 민법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역사 때문에 일본 민법, 구민법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겠죠. 현행민법이. 영향을 받았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갖다 뺏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 공부하다 보면 일본식 표현들도 되게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건 형식적으로 민법을 정의를 내린 거고, 실제로 민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실질적 의미 민법, 이게 중요하겠죠. 자, 민법은 실질적으로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선 세 가지 개념 징표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민법은 법 중에서 사법이에요. 공법이 아니에요. 공법이 아니에요.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절차법이 아니에요. 제가 위에 적어놓은 게 전부 다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해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 가보겠습니다. 일단 민법은 사법이에요. 자, 사법, 일반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사법이에요. 자, 법의 분류인데요. 법은 사법과 공법으로 구별하는 게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뭐 양법의 색깔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법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어떤 법이 공법이고 어떤 법이 사법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여기 설들, 설, 이거는 견해라는 소리거든요. 이익을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 성질을 기준으로, 주체를 기준으로,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떤 견해에 의해서라도 결론은 비슷해요. 대동소이한데 여기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마 생활관계설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자, 법이 개입하는데 어떤 생활에 법이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국민으로서의 생활이 있고, 그냥 국민이기 이전에 한 자연인, 그냥 자연적인 사람으로서의 생활도 있잖아요. 국민으로서의 생활, 선거를 하고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고 이런 것들,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요. 뭔가 공적인 느낌이 들죠? 퍼블릭. 그 다음에 그냥 국민이기 이전에 한 개인, 자연적인 사람으로서 출생을 하고 취직을 하고 물건을 사고 전셋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 프라이빗한 법이다. 사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법은 사법에 속해요. 제가 그림을 좀 붙여놨는데 이거는 주체설 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주체.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체 간의 분쟁, 다툼에 개입되는 규범이에요. 갑과 을이 싸워요. 거기에 법이 개입해서 이걸 해결하는 거지. 그런데 그 갑과 을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가지고 구별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갑하고 을이 이 토지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사고 파는 계약을 했어요. 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얘는 대금 지급을 약속했어요. 이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그래요. 매도인.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자, 매매 계약은 민법 563조에 나와서 598조까지 조문을 쫙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다가 둘이서 싸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막 지체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럼 분쟁이 생기면 이 분쟁에 대해서는 민법이 개입해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어서 이런 법이 사법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우리 둘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나 시장구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관계가 생겨요. 자, 내가 땅을 살 때는 1억 주고 샀거든요, 이 땅. 근데 몇 년 있다가 팔 때는 3억에 팔아요. 2억 벌었어. 그러면 이 양도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개인과 개인 사이 세금 내는 게 아니죠. 국가에다 내는 건 국세거든, 이건 소득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거해서 내는 거야. 근데 국가도 하고 싸움이 붙을 수도 있지.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야. 그럼 한 번 붙어야지, 국가랑. 이럴 때 국가하고의 관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공법인 거지.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사법인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를 사고 팔 때요. 이 토지가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법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란 법에 의해서 토지를 사업할 때 시장 군수구청장의 관할 관청에 허가받고 해야 돼. 허가 안 받고 매매 계약하죠. 매매 바로 무효로 날려버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이 법은 공법인 거죠. 공법. 그 다음에 얘도 땅을 샀어요. 토지를 사면 경기도가 좀 보자.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가 땅 사셨어? 축하드리는데 세금 좀 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내라고. 취득세요. 근데 이거는 지방세거든요. 지방세법에 나와 있어요. 막 그렇고 이것도 공법이겠죠? 그렇죠? 공법은 사법은 사적인 인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사법이고, 그다음 공법은 공권력의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법원이라든지 시장, 군수구청장, 검찰 그런 쪽에 어떤 권력의 주체 있죠. 그쪽하고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공법이다. 그렇습니다. 요즘도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가 공법하고 사법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 이게 법이 탄생한 배경도 다르고 그 법의 지도 원리,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리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분쟁 해결 방식도 다르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심하게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공법하고 사법은 이게 지금은 이제 법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전에 법대가 있을 시절에는 법대 입학을 하면 1학년은 그냥 공통으로 다니죠. 다니다가 2학년 딱 올라가면 학과가 나눠지거든.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나눈다고요. 학과가 나눠질 정도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공대면 공대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학부제가 아니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과별로 막 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공대 안에 여러분들 기계공학과도 있고 전자종합과도 있고 전기공학과도 있고 화학공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다른 거잖아. 기계공학과하고 화학공학과, 전자공학과. 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정도 차이는. 공법이랑 사법은. 그렇습니다. 공법은 지도 원리가 법치주의예요. 그냥 법대로 가는 거야. 법에 정해진 대로. 그리고 공법 관계 분쟁이 생기면 행정소송해야 돼. 행정소송 앞에 행정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반면에 사법관계에 적용되는 지도 원리는 사적 자체예요. 사적인 자체가 뭘까요? 사적인 법률관계는 스스로 자 다스릴지.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 없이 뭐 갑과 을의 관계는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게 알아서 해결이 안 될 때 너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최후로 국가가 개입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게 이게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관계 분쟁이 생기면 행정소송 아니고 민사소송이에요. 분쟁 해결 절차도 완전 다르고요. 담당하는 법원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 공법이 아니라. 요거를 딱 배워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의사표시, 제가 폐지수를 한번 불러드릴까? 한번 이거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한번 제가 적어놨으면 좋은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났네요. 이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페이지 129, 129 비진의 표시 129 딱 보시면은 비진의 표시 민법 조항은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말 나와요. 또 뒤에 차고에 가면 또 그 얘기 또 나와요. 찾고 141페이지 차고에 가도 그 얘기 한 번 더 나오고 시험에도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기출 표시도 있네. 그 다음에 하자인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 거기도 147페이지. 자, 이런 말들이 쭉 한번 보세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공법하고 사법 완전히 다른 거구나. 그래서 공법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민법 조항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니구나. 적용 안 되는 게 원칙이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민법은 두 번째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아니에요. 일반법이에요. 자, 일반법이 뭐냐? 말 그대로 일반적인 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법이에요. general 아니면 special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법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물건, 모든 시간대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항,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따로 만들어 놓은 법이 특별법이에요. 민법은 일반적인 법이고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 싸우는 두 주체가 누군지를 안 따지지. 그냥 개인과 개인이 싸우면 무조건 민법은 적용되는 거야. 다툼이 생기면. 근데 상법은 뭐냐? 상법은 이 싸움하는 두 주체가 상인들일 때,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가 상행위일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상인이 아닌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되지 않지.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 그게 상법이에요. 대충 말하자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법이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들어보셨죠? 물건 빌려주고 뭐 그다음에 차임 지급하고 하는 건데, 자, 민법에 보세요. 물건을 지금 빌려줬네.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그래요. 물건 빌려주는 사람을, 빌려 쓰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돈을 그려놓은 것은 차임을 낸다는 거죠. 차임이 있거든요. 임대차의 임자가 차임의 임자거든요. 사용료를 낸다는 거죠. 그런데 민법 618조부터 654조에 임대차 조문을 이만큼 두고 있어요. 임대차 하다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다툼이 생기면 요거 가지고 재판하는 거지, 판사가. 근데 민법의 임대차는 임대한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가리지를 않아요. 그게 토지 임대차건 공장 임대차건 주택 임대차건 점포건 내 상가 건물 임대차건 자동차 임대차, 책 임대차, 자전거 임대차 가리지 않고 민법은 무조건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이에요. 근데 법 이름만 봐도 딱 느껴지시죠? 주택 임대차 보법이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법은 딱 주택, 주거용 건물이 임대되었을 때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세입자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나 공장이나 상가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 오로지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 이런 거예요. 거기만 적용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81년도에 만든 법이거든요. 임차인들 보호하려고, 세입자들 보호하려고. 이런 게 특별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반법, 특별법은 왜 나누냐면, 자, 한 사건에 대해서요. 한 사건이 터졌는데 일반법은 요렇게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고, 특별법은 아니야, 저렇게 처리한다고 서로 상충하는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법들이. 그럴 때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잖아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먼저 적용돼요. 그러니까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지. 당연하죠. 그러라고 만든 게,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게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것을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은 일반적인 법이야. 민법보다 더 일반적인 법은 없어요. 민법이 가장 일반적인 법이에요. 사실 일반법, 특별법도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민법은 제일 일반적인 법이기 때문에 민법하고 다른 내용의 다른 법이 뭐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민법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지. 그 법부터 먼저 적용되고 그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럴 때 민법이 적용되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실체법의 반대말은 절차법이에요. 실체법, 절차법. 실체법은, 자, 우리가 법 공부를 한다는 것은, 민법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생겨나는 권리와 의무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 근데 이 권리가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고, 뭐 때문에 발생하고, 왜 변화가 일어나고, 왜 사라지는지, 발생, 변경, 소멸, 실체적인 이익이죠. 이럴 때 권리가 생긴다. 이럴 때 권리가 없어진다. 그런 실체적인 것을 정해놓은 실체법이에요. 우리 민법은. 거기까지만 정해놨어요. 근데 그래서 권리가 생겼어. 민법에 따라 권리가 생겼어. 근데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 어떻게 그 권리의 만족을 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차법에 따로 있어요. 예컨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얘들은 절차법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이 그림 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사고 났네요. 교통사고 막 삿대질하고 난리 났네요. 지금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이 사람을 치는 것 같은데, 옆에 젊은 여자가 있는데, 딸인가? 딸 아니고요. 약간 원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친하고 뭐 도닥거리고 가다가 전방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지. 그러다가 받은 거야. 사람을 받은 거야. 교통사고 냈으니까 이거 민법상 불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민법전에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불법행위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 민법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 행위예요. 교통사고 내는 게 불법 행위고, 얘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면, 아니죠. 거꾸로 내요. 거꾸로예요. 얘가 가해자죠. 얘가 피해자죠.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 권리가 생긴다는 것은 750조에 나와 있어요. 생긴다는 거는 생겨요.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근데 그래서 손해배상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내느냐, 그건 민법에 안 나와 있어요. 권리가 생긴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 어떻게 실제로 손해가 1,000만 원이 생겼다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건 민사소송법에 나와요. 소송을 제기해야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돈 안 주면. 거기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법으로 넘어가서 집행을 해야 돼. 이 사람 재산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거기에 배당에 참가해서 이 돈을 배당받는 거지. 자기 손해 액수만큼을. 그런 것들은 민법전에 안 나와요. 그건 소송법에 나오고 집행법에 나와요. 자, 민사소송법은 여러분들 2차 과목에 있죠. 주관식으로 민사소송법은 있고. 근데 민법은 실체적인 법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뭘 하나 그려놨는데 근해 공식이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아시죠? 이게 여러분들 민법 조문들이 공식이에요. 수학으로 치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이 개수들이 뭐든지 간에 공식만 알고 있으면 100% 문제 답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민법 조문은 공식이에요. 공식. 그럼 이게 문제에다가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이게 문제고 공식이고 답이 나오죠. 똑같아요. 사건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다가 공식 법을 적용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민법전 공식은요. 법의 공식은 딱 공식의 틀이 있어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건명제로 되어 있어요. 조건명제 아시죠?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P이면 Q이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어요. 원인과 결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법학에서는 원인을, 자연과학에서는 원인, 결과, 인과 법칙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 근데 법학에서는 원인을 원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인을 부르는 말이 요건이에요. 요건. 그 다음에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 효과라고 불러요. 효과.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면 법학에서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진술하면 돼요. 요건, 이런 효과, 결과가 생기게 필요한 조건, 이 소리겠지. 근데 이게 이런 문장으로 돼 있어요. 한번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이게 지우개가 이게 지우개였나? 지우개를 제가 좀 단축키를 여기 오늘 첫 번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키 조작에 있어서 약간 어리버리해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편안하게 익숙해질 텐데 첫 이어서 조금 어리버리입니다. 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걸 이렇게 읽어볼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게 P죠. P. 이게 요건이에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Q예요. P면 Q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하는 일은 이런 사건을 딱 받았을 때 이 P를 갖췄는지를 따지는 거지. 하나하나씩 분석해서. 하나씩 분석. 지금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재판 작용을. 지금 얘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고의는 아니지만 과실이 있어. 잘못이 있죠. 전방을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요. 부주의. 근데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갖췄어요. 고의 또는 과실 갖췄어. 그러니까 위법행위. 위법행위는 반대말은 적법행위인데 위법, 적법은 법 질서가 그 행위를 긍정적으로 봐서 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한 것이 적법행위고 법 질서가 그 행위를 부정적으로 봐서 하지 마. 라고 금지한 행위가 위법행위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을 차로 치는 것은 법 질서가 금지한 위법행위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 그 다음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손해가 생겼을까? 생겼겠지. 다쳤으니까 일단 치료비, 병원비 같은 거 들고 장사하시는 분이면 샷 한번 내려야지. 돈 못 버는 거 일시 손해들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겼어. 그러니까 요건을 다 갖춘 거지.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가해자 너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손해배상을 명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P면 Q이다 교주로 일반적으로 돼 있어요. 모든 조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이 어떤 법인지 좀 감을 익히셨어요. 민법은 다시 여기서 정리할게요. 사법이에요. 국가하고 권력기관하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거야. 근데 여기 개인이 꼭 한 자연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LG나 삼성 이런 거 있죠. 거기도 개인이에요.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적용되는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이어서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면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실체적인 법이어서 그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들만 생긴다 안 생긴다까지만 딱 규정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실현하는지 돈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런 것들은 민법에 나오진 않는다. 그건 소송법이나 절차법에 나온다. 됐어요. 양자의 관계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법의 법원. 법원, 제1조 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법원이란 단어가 이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법원은 우리 서울지방 서부지방법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법원은 여기 원자를 한자로 뜰 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방법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물리적인 장소, 공간적인 장소 내지 그런 재판 작용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원자, 근원 원자, source 이 말이에요. 법의 원천, 법의 소스란 말이에요. 법의 존재 형식이니까 이런 법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법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면 안 되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그 재판의 기준요. 민사관계에서 적용되는 기준, 법규를 말하는 거야. 그걸 법원이라고 해요. 그럼 판사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냐? 민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 어떤 재산적인 아니면 신분적인 어떤 분쟁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딱 생기면 뭘 가지고 재판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1조가 선언하고 있어요. 세 가지 법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민사에 관해서 법률로 재판해라. 법률로 재판을 해라. 1번이에요. 법률이 없어? 그럼 관습법으로 재판해. 관습법도 없어? 그럼 조리로 해. 조리가 뭘까요? 조리 있게 얘기해라 할 때 그 조리. 그냥 상식으로 해라. 일반 상식으로 이치에 맞게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법원이에요.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범위, 법원 세 개, 법률, 관습법, 조리. 그다음 적용 순서까지 준용하고 있네. 순서대로 가야 돼. 순서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민사에 관한 법원, 재판의 근거, 기준은 세 가지다. 법률, 관습법, 조리 세 가지고 그다음에 성문법주의네. 성문법, 불문법 이런 단어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법의 존재 형식이 문서로 문자화되어 있는 거. 무슨 법률 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문자화되어 있는 것을 성문법이라고 그러잖아. 문서로 되어 있지 않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게 불문법이죠. 딱 보니까 이게 법률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서화되어 있는 거, 법률 이름 있는 거, 몇 조 몇 항 있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게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은 어떤 관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법으로 이렇게 승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는 없어. 법률 제목도 없고요. 몇 조 몇 항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문법인 거지. 조리도 문서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문법주의가 원칙이고 관습법, 조리, 불문법이 보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예. 자, 법원의 종류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법률, 1차 기준, 법률로 재판해야 된다. 근데 1조가 말하는 민법 1조의 법률은요,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 공포된, 대통령의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법률도 있죠,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을까요?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딱 국회가 제정한 거야. 국회가 제정한 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근데 우리 삼권분립 아시죠, 여러분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러니까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대가 발전하면서요, 그게 그런 이상적인 게 실현되기 힘들거든. 왜냐하면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국회의원들은요, 약간 전문가들이 아니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오히려 행정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집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역할 분담을 딱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들 때 대충의 얼개, 윤곽만 딱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전문가, 이걸 정말 잘 알고 있는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세부 사항을. 그래서 그 공백을 이제 메우는 거지, 행정부가. 위임 입법, 행정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좀 붙여온 것은 여러분들이 막 필기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여드리는 게 뭐 이해 편리하기 때문에 붙여온 거지 따라 적거나 필기하실 필요까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 40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가 법 만든다. 근데 국회는 전문가 집단이 아니어서 세세하게 완전히 그렇게 정치한 법을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 그다음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들, 얘들은 행정부지 않습니까? 여기다 위임한다고요.
위임을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만들고 국무총리가 만들고 행정각부 장관이 만들어요. 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만든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뭐 그런 것들을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부를 때 시행령이라 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은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이 또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령, 부령, 각부 장관 부령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명령들이야. 다 넓게는 대통령령도 명령이고 총리령, 부령도 다 명령인데 근데 위계 질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불러요. 대통령령은 시행령 이렇게 부르고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 이렇게 불러요. 부를 때는. 그래서 무슨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3단계로 쭉쭉 내려간다고 더 세부사항을 이렇게 하위 법에게 자꾸 위임을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법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1조가 말하는 법은 딱 국회가 만든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명령을 다 포함한다고.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뭐 대법원 규칙 같은 거. 대법원도 뭔가를 만들거든요. 규칙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조약은 국가 간의 협약을 말하죠. 그 다음 자치법규라는 것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그 자기들 또 국회처럼 법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조례라고 해서 그 자치법규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성문법 문서화되어 있거든요. 자, 판례는 성문법 내지 재정법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재정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전반을 다 포함한대. 그러니까 1조가 말하는 법률은 꼭 국회가 만든 법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다 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런 거 다 포함한다는 거죠. 국가 간의 협약, 조약도 다 포함되고 되셨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여기다 2페이지 적어두세요. 우리가 185조를 딱 공부를 해보면 거기 무슨 말이 나오느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거든요. 거기서의 법률은 오로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 명령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 이렇게 돼 있어도 그 몇 조에 있는 법률인지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 페이지 수만 적어 두십시오. 253페이지라고. 됐고요. 자, 1번 법률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습법으로 가서요.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행. 이게 그냥 말을 생각해 보세요. 관습법은 관습이 법이 돼버린 거야. 관습이 법이 된 거예요.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행.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계속 그렇게 처리하는 관행이 관습이죠. 관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반복되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분들하고 접니다. 우리들이 야, 저건 법이다. 저렇게 하는 게 법이다. 저건 몇 조 몇 항이 없을 뿐이지. 저건 법이지. 하고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거죠. 이렇게 관습에서 출발했지만 반복되어서 법이 되어버린 거야. 문서는 없지만 이게 관습법이에요. 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3가지예요. 1번, 2번은 다시 반복되는 말인데 어떤 사회생활 규범에 관한 거듭된 관습이 존재해야 돼요. 2번째, 그 관습이 사회 구성원들의 우리들의 확신이 얻어서 저건 법이다라고 우리들이 느껴야 돼요. 법적 확신 느껴야 되고 3번째가 뭐냐면은 관습법도 법이거든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 단계설, 법 체계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법 단계설 들어보셨죠? 법의 최상위법이 헌법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그래서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면 법률도 효력을 잃어버리잖아. 위헌 법률 심사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날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법률 하위로 해서 나오는 명령. 제가 설명드렸죠?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아니면 각부 장관령 이런 거. 각 부령, 장관령, 부령 이런 것들. 이렇게 질서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관습법은 여기하고 여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 이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습법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이 법 체계를, 위계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성, 합리성이 인정돼야지 그게 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요거와 관계된 게 요 판례예요. 이 판례인데 뭐냐면은 우리 종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종중, 문중. 근데 종래라는 거 지금까지의 우리의 관습은, 우리나라의 관습은 그 남성 위주 사회였잖아, 우리나라가. 그래서 공동 선조, 후손 중에 성년인
남자만 종중의 구성원이다. 여자들은 종중 구성원이 아니다. 종중이라는 것 집단이 남자들만 구성되어 있다. 그게 우리의 관습이었고요. 여성은 종중 구성이 될 수 없다는 게 관습이었고, 그건 우리의 법적 확신이 있었어, 예전에는요. 관습법이었던 거지. 근데 이 법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잃었다는 거야.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웬 남녀 차별이냐 이렇게 된 거야. 21세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쪽으로 가져와 봤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서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로 차별하는 거잖아. 이거는 아예 여성은 종중원 구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 질서에, 과거에는 남성 본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택도 없다. 그래서 변화된 우리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당성, 합리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3번 요건 탈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있는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2005년도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낼 때는 주로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든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좀 더 엄격한 어떤 형식을 취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판례가 바뀌었어요. 2005년도부터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살짝 먼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볼게요. 똑같은 판례예요. 지금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성별 구별 없이, 지금으로서는 똑같은 판례인데 남녀 차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조리에. 이 조리에 합당하다? 보셨어요. 아까 1조에 보니까 법률, 자, 판사가 재판할 때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라가고, 법률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관습법으로 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판을. 근데 지금 종중원 구성원에 여성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대한 법률은 없거든. 그런 법률은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근데 관습법은 종래에 있었지. 종래에는 남자만이야. 여자는 안 돼. 근데 관습법은 법의 효력을 잃었지.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제는 바뀐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이것도 없으니까 조리 가지고 재판한 거야. 조리는 그냥 사물의 이치, 누구나 옳다고 느끼는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에 따라 재판을 해서 여성들도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사법 문제 한번 보고 갈까요? 성년이 되면, 그러니까 종중원은요, 일단 남녀는 차별하지 않는데 미성년자는 종중원이 되지 않아요. 성년이 되었을 때 종중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장난을 한번 친 문제가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4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18 이게 2018년도 문제라는 거예요. 2018년도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이라면 미성년자라도 성별 구별 없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 틀렸지. 미성년자는 빠지고 성년자들 중에서 성별 구별 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되겠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쪽 페이지는 설명이 좀 됐거든요. 다시 정리할게요. 관습법은 관행이 반복되어서 사회가 구성될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으로 승인된 거예요. 근데 전체 법질서, 헌법을 최상위 급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관습법도 날아가는 거예요. 효를 잃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중 판례예요. 한번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례인데, 요 판례인데 이걸 판례를 원문을 완전히 다 실어버리면 너무 책의 분량이 많아져서 조금 여러분들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좀 가져온 거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 바뀌지 않냐 이거지.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대해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는 시점,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일치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1번을 보시면은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이 없어도 성립한다? 틀렸어요. 거듭된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핵심적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승인이 되었다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사회질서가 변화되어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 지금 와서 보니까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 규범으로서 효력이 여전히 인정된다? 틀렸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효력 상실이에요. 이건 다음 페이지 있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 보고 와서 좀 보겠습니다. 번호를 살짝 제가 위치를 엉뚱한 데가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관습법의 성립식인데 관습법은요. 사회에 거듭된 관행 플러스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통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확신을 느끼나? 그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할까요? 법원이 하겠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건 법입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건데 그거는 법원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이 되어야지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건 아니죠. 관습법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데 그게 법적 확신이 있는 법 규범인지 아닌지가 다투어져서 나중에 재판을 하는 과정일 뿐이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은.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 존재가 확인되면 판사가 그 관습법 맞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면 문제가 된 그 사건까지 소급시켜서 법적 확신이 일어났던 그 사건까지 소급시켜서 관습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성립 시기는 확신을 얻은 대로 소급한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틀린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이러면 X가 되겠죠. 아니요. 판결은 그런 관습법이 있다는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지 판결이 있어야지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자, 그 다음에 효력에서요. 관습법의 효력. 자, 이렇게 제가 지워놓은 것은 이번 라운드에 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효력은 성문법과의 우열관계. 우열관계는 아까 1조가 나와 있었지.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라고. 법률에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 순서 지켜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법이란 법률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와 다른 내용, 민법과 다른 내용의 관습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안 된다. 우리 대법은 안 된다. 통설이라 하는 것은 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의 말이에요. 통설, 대부분의 지배적인 견해. 판례는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해서 관습법은 민법이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보충적 효력설의 입장입니다.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 이 보충적 효력설에 대비되는 견해도 있긴 하거든요. 대등적 효력설, 대등적. 관습법하고 법률은 대등한 거야. 대등한 거야. 그러니까 관습법이 법률을, 성문법을 변경시킬 수도 있는 거야. 대등적 효력설 또는 변경적 효력설이에요. 자, 그럼 대등적 효력설, 변경적 효력설에 의하면은 그러면 법률하고 관습법이 충돌할 때 대등하니까 어느 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신법 우선. 나중에 생긴 법. 최신법 우선이에요. 우선 원칙에 따라서 관습이 나중에 생겼으면 관습법 적용하고 관습이 먼저 있었는데 법률이 달라졌으면 법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하지만 모르셔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통설 판례가 보충적 효력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적용된 사건이 여기 있어요. 가정의례 준칙 13조. 가정의례 준칙은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 성문법이라고, 재정법이라고. 여기하고 상치되는, 충돌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판례를 읽다 보면요. 여기 있는 요게 본문 내용들 있잖아요. 쫙 길게 나와 있는 거. 요거 길게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판결 요지예요. 원래 판결 원문은요. 이거보다 더 길어요. 훨씬 더 길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대법원이 정리할 때 요약본으로 딱 요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지 자체도 한 10줄씩 하고 그래요. 어떤 것들은. 요지고 그 요지를 다시 엑기스만 해서 제목처럼 정리해 놓은 게 판시사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판시사항은 이렇게 뭐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판시사항도 2줄, 3줄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요. 근데 이 판시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제목이라 그럴게요. 그냥 판례 제목이라 제가 부를게요. 그냥 편하게. 판례 제목을 딱 보면 이런 문장들이 잘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가정의례 준칙 13조의 규정과 상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괄호 열고 어떨 때는 소극, 어떨 때는 적극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문문이에요. 인정할 수 있냐?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yes 이게 적극이에요. 적극. no 이게 소극이에요.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시겠죠? 가정의뢰 준칙과 충돌하는 배치되는 모순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냐? 안 돼. no. 안 된다. 왜냐하면 관습법은 성분법보다는 보충적으로 정돼야 되는 법이니까. 볼게요. 가정의뢰 준칙 13조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좀 줄게요. 재정법에 대한 재정법이란 말이 성문법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섞어 쓴다 그랬죠? 성문법에 대한 열후적이고 열등하잖아요. 좀 법률이 먼저 성문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습법이 적용되는 순서가 있으니까 보충적 성격에 비춰볼 때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가정의뢰 준칙과 배치되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 관습법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건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옆에 페이지에. 어떤 사건이냐면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갑의 토지에 무덤이 설치된 거야. 무덤이. 여기 을이 모셔져 있어요. 을이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있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할머니인데 근데 이 무단 설치돼 가지고요. 토지 소유자가 이 분묘를 철거해 달라고 청구했던 거예요. 철거 청구. 그다음 토지를 인도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 분묘 철거 및 묘역 토지 그거 인도 반환이에요. 인도가 돌려달라고 청구했던 건데. 근데 누구한테 청구해야 될까요? 이분한테? 이분 돌아가셨는데?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무덤의 소유자한테 분묘의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했냐면 이 사람이 요 돌아가셨을 때 이분의 남편이 있었어요. 병은 남편 배우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식이 있었어요. 장자예요. 장자 아들. 근데 얘가 얘한테 청구를 했어요. 아들한테 당신 어머니를 왜 내 허락 없이 여기다 모셨냐 철거해라 이렇게 이 아들한테 모셨을 청구를 했었거든. 이 청구를. 그랬을 때 우리 원심법원이 제가 지금 원심이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심제 아시죠? 우리 삼심제도 아닙니까? 1심 1심에서 불복하면 1심, 그럼 불복하면 2심에서 3심. 3심, 마지막 3심이 대법원이거든요. 이렇게. 대법원. 그래서 2심 법원 판결이 났는데 나는 승복할 수 없어. 그러면 불복해서, 불복 제도가 있죠. 2심으로 올리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항소. 그다음 2심 법원까지 났는데 또 졌어. 한 번 더 받아봐야 되겠어. 재판을 3번은 받아볼 3세판이니까 올리는 것을 상고라고 해요. 항소, 상고. 두 개 합쳐서 상소제도라고 해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 때. 그래서 대법원이 판결을 할 때 2심에서 누가 패소했는데 불복해서 대법원 올리잖아요. 상고하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2심 법원 판결을 부를 때 원래 심판, 원심이라고 불러요. 얘를 부를 때 원심. 아시겠죠? 원심. 자, 원심에서는 판사들이 어떻게 재판했느냐. 얘한테 하면 안 된다. 얘한테. 장자한테만 안 되고 보통 아내가 죽었을 때는 남편이 제사의 주상이 된다. 그러니까 주된 제주가 되어서 이 사람이 이 분묘에 대해서도 뭔가 처분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관습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해야 되지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된다.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들에게 청구했던 것을 갖다가 안 받아줬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불복해서 대법원에 올려서 대법원이 이렇게 재판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근데 가정의뢰 준칙에는요.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있어요. 제가 좀 가정의뢰 준칙을 좀 따와 봤는데 대통령령에 속하는 가정의뢰 준칙 제13조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상제가 되고 그중에 주상은 더 메인은 장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고 메인은. 그리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된대. 직계로 내려가는 거야. 배우자로 가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 있어 가정의뢰 준칙이. 근데 원심은 이 가정의뢰 준칙을 무시하고 가정의뢰 준칙에 따르면 장자에게 그거 분묘 철거하고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관습에 따라서 그 남편분에게 해야 된다라고 재판을 했으니까 잘못했다는 거지. 그런 얘기에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어긋난다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하고요. 여기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의 인정 여부 여기다가 이 페이지만 적어두세요. 254페이지 254페이지라고 적어두시고 이게 나중에 물권법에서 배우시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물권이 창설될 수 있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인지 아닌지가 논의되었던 것들이에요. O에 되어 있는 것은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X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물권법 이 페이지 가서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패스합니다. 그리고 구별 개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관습법이잖아요. 근데 관습법 말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시간이 됐으니까, 원래는 여기까지 쭉 다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계획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계획대로 안 돼요. 사실인 관습 108페이지를 적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